실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장마의 패턴은 깨졌거든요. 6월 중하순에 시작돼서 7월 중하순까지.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거든요. 우리나라 여름 날씨였는데 이런 것들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 깨지고 특별히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예를 들면 2020년대 최장 장마 54일, 2018년도에 짧은 장마,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대급의 어떤 짧은 장마. 내년에도 올해와 같지 않을 거다. 근데 훨씬 더 어떤 변동성이 클 거다. 그 모든 원인이 하여간 올라간 평균 기온, 온난화 때문인 것. 그것은 확실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을 때 그 주제와 관련해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학계에서 업계에서 그와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를 찾아서 저희가 궁금한 질문을 던지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는 세상 유익한 시간, 몇 분들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시는 3프로TV의 더 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요즘 날씨가 뭐 덥지 그러나 이제 예전 같지 않은 더위, 예전 같지 않은 뭐 장마 기간, 또 뭐 예전 같지 않은 바다 수온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아시잖아요. 수박값 갑자기 올라서 무슨 수박이 이렇게 비싸? 그래서 요 며칠 수박 못 드셨죠? 또 그런 것도 역시 또 넓은 의미에서는 기후가 바뀐 결과라고들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남은 앞으로 다가올 기후 변화는 어떤 게 또 걱정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해양융합공학과 예상욱 교수님 인사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해양융합공학과라고 하면 뭘 배웁니까? 주로 해양과 연관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의 기후 쪽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그렇죠. 거기서 다 증발된 수증기가 네네.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별일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양 쪽에서도 이제 기후 기후 변화 이런 것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딱 요즘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제 그런 주제네요. 네네. 올 여름에는 덥기도 되게 더운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비가 이렇게 안 오냐? 뭐 장마가 그렇게 빨리 끝난 거야? 뭐 좀 이상해. 뭐 그렇죠. 이제 이런 반응인데요. 왜 그래요? 일단은 장마 전선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뭐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도 그렇고 최단기간 어떤 장마 기간 기상청에서 선언을 해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굉장히 빠른 확장, 강화 이렇게 돼가지고 장마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다. 그래서 장마다운 장마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은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죠. 남쪽에 있는 건데 네. 얘가 갑자기 확 되면서 장마 전선을 위로 확 밀어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커졌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화가 되려면 하강 기류가 있어야 돼요. 고기압이기 때문에 네. 공기가 내려와야 되는데 외웠죠? 학교 다닐 때 그렇죠. 고기압은 하강 기류, 네, 하강 저기압은 기류. 상승 기류. 맞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상승 기류가 있어서 하강 기류를 만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빨리 확장되고 강화됐냐면 이 열대 서태평양 지역, 적도 지역에 예. 이 지역에 굉장히 강한 상승 기류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앞바다 이런 데서 필리핀이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이런 앞바다 앞바다에서 네네. 상승 기류가 강하게 생겨서 그 상승 기류로 인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에는 하강 기류가 떨어지는 곳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그렇죠. 로케이션이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로 인해 가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굉장히 강화되고 강하게. 확장되고 그래서 장마 전선이 거의 우리나라를 거의 스치듯 확 밀려서 올라갔군요. 지나가 버렸죠. 지금 그럼 뭐 북한에는 비 많이 와요? 계속 연일? 그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북한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기도상에서 전선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조차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미 와우.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필리핀 앞바다, 인도네시아 앞바다, 요 열대 앞바다에서 강한 상승 기류가 그럼 그건 왜 생긴 거냐는 궁금함으로 이어지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가장 그 저변에는 그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뜨거워졌구나. 기후변화 때문이죠. 요즘 그러니까 매년 계속 뜨거워지는 곳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아마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한 지역으로 하강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바닷물이 강화됐고 뜨거워지니까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 거는 언젠간 내려가고 그렇죠. 내려가는 요 동네를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내려가는 이 파워가 엄청 세니까 맞습니다. 예. 고기압이 확 퍼지면서 장마전선을 불어넘겼다. 그게 가장 1차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바닷물 있잖아요. 예. 솔직히 우리나라 연근해 지역도 지금 굉장히 지금 바닷물이 뜨거운데 그 북태평양 고기압에 있는 바닷물 온도가 또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기 전부터 따뜻해졌었는데 따뜻한 상태였는데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고기압이 있는 지역에는 구름이 없잖아요. 예. 구름이 없으니까 빛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닷물이 더 올라가고 이게 바닷물이 더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고기압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또 그 고기압을 더 강화시켜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뜨약 배치 내주에는 바다가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수온이 바닷물 온도가 지금 거의 뭐 평년보다 기후학적인 평년값보다 거의 한 3, 4도 이상 높아요. 바닷물이 3, 4도 높이려면 거의 뭐 끓고 있다 이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연근해를 포함해서 그 북서태평양 지역에 우리나라 연근해라면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네, 제주도 남쪽 바다가 남해, 뭐 동해 그리고 일본 동쪽 있잖아요. 3, 4도가 평소보다 높다는 건 예전에 남쪽 나라에서 느끼던 바닷물 온도가 우리나라에서 느껴진다는 건데 그렇죠. 그 남쪽이 어느 정도 남쪽이었을까요? 거의 뭐 아열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필리핀 앞바닷물이 우리나라 요즘 남해 앞바닷물이란 뜻이네요. 대충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요즘 전반적으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닷물도 같이 온난화되고 있어서 뜨거운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막연한 생각에는 바닷물이 데워지더라도 이게 빨리빨리 순환하고 섞이면 그래도 덜 뜨거울 텐데 뭔가 이게 섞이는 해류가 갑자기 덜 활발해지면 뜨거운 물이 계속 그 동네에 모여 있을 테니까 더 뜨거워질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 원인이 어느 쪽이 좀 더 강할까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그 지구 온난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지구 온난화가 되면 열대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게 올라오는 해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쿠로시오 해류라고 부르는데 그 해류가 올라오는 강도하고 올라오는 그 위치가 굉장히 북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로시오 해류가 남쪽에서 올라와서 그 물이 그 북쪽까지 가는데 이 북쪽까지 가는 그 위도 훨씬 위까지. 그게 이제 또 중요한 이유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북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를 이 영향을 주는 자연적인 변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변동성. 그러니까 북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10년 주기 태평양 진동이라는 그런 어떤 뭐 기후 변화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위로 좀 따뜻해졌다가 좀 상대적으로 차가워졌다가 이런 어떤 자연적인 변동성이 그 지역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시기가 이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이 위상 주기상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세 가지가 다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1번 지구온난화 이번 원래 동네별로 바닷물은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거 요즘 하필이면 따뜻한 시기다. 그렇죠. 세 번째가 해류가 따뜻한 물이 예전보다 더 북쪽으로 세게 올라가고 있어. 이유도 궁금해요. 왜 가만히 있다 세게 올라가며 그거는 당장 급한 질문은 아닌 것 같지만 바닷물이 왜 주기적으로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할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있어서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정확한 어떤 대답을 내려놓지는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그런 어떤 자연적인 변동성이 있더라.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려면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혹시
그런 자연적인 변동성 때문에만 이 때 뜨거워진 걸 우리가 지구 온난화 때문이기도 할 거야라고 같이 덮어 씌우는 건 아닌가요? 그 두 가지가 쉽게 말하면 같은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따뜻해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요소가 없어도 따뜻해지는 시기인데 거기에 기후변화라는 요소가 더 가해져서 더 뜨거운 더 거다. 뜨거워진 거죠. 그럼 요 리듬만 타고 있으면 이 정도 뜨거울 정도는 아닌 게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건 확실합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인한 그런 것까지 해양과 대기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까지 요소가 가해져서 뭐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평년보다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게 우리나라 남쪽 바다들이에요. 예. 전 세계에서도. 전 세계에서. 이야, 여러 요소가 겹쳐서 그렇다는 거네요. 네네. 이유를 일일이 뭐 묻자니 뭐 사실은 뭐 바닷물하고 인터뷰를 해봐야 되니까 그럴 거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장마가 짧아졌다는 거겠네요. 네네. 이런 일이 혹시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도 꽤 커요? 아니면 잘 몰라요? 뭐 100%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2020년대 들어와서 또 좀 더 길게 보면 19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실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장마의 패턴은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장마 그러면 6월 중하순에 시작돼서 7월 중하순까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제 7월 말부터는 장마 없어지고 여름 휴가를 떠났죠. 네, 불볕더위. 7월 말 8월 초에. 네, 7월 8초 불볕더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쯤에 태풍이 또 올라오고.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여름 날씨였는데. 이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오면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요즘 같으면 요즘에 이제 장마철 거의 막바지여야 되는 건데 날짜로는 보면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전형적인 패턴 사이에서도 약간의 어떤 그 변동성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마 기간 그러면 솔직히 그 사이에서는 햇볕 보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기억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장마죠. 네, 장마. 그러니까 뭐 오늘도 비, 내일도 비, 다음 2, 3일 멀다 하고 비가 내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 깨지고 특별히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대 최장 장마 54일, 2018년도에 굉장히 짧은 장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대급의 어떤 짧은 장마. 이게 그러니까 추세가 어떤 큰 변동성 이렇게 어느 쪽으로 변동할지는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올지 적게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하여튼 평범하지는 않을 거다. 평범하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지 않을 거다. 근데 훨씬 더 어떤 변동성이 클 거다. 똑같은 패턴이 지속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겠네요. 예전 같으면 요 동네에 올 장마가 저 동네에 가서 오기 시작하면 요 동네 입장에서는 왜 비가 안 와? 혹은 저 동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그렇죠. 될 테니 양쪽 다 어뉴주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게 뜨거워지면 바닷물의 수증기가 훨씬 더 많이 하늘 위로 올라가고 하늘의 수증기는 결국은 비로 떨어지는데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떨어질 때 화끈하게 떨어지는.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어딘가로 화끈하게 떨어지면 또 어딘가는 또 부족해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양극화. 지역적으로 양극화. 그러니까 자연현상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고 있어요. 솔직히 큰 변동성, 큰 폭. 그게 비가 됐던 기온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어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특징이다. 양극화도 심해지고 변동도 심해지고. 만약 월급이 그렇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놀랍겠어요. 어느 달에는 월급이 180만 원 들어왔는데 어느 다음 달에는 막 2,800만 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나 부자 됐나 싶으면 다음 달에는 20만 원밖에 안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건데.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원인이 하여간 올라간 평균 기온, 온난화 때문인 것. 그것은 확실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그 밑바닥의 배경의 원인은. 그렇다 보면 뭐든지 이제 증발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진폭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로 하여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네네. 뭐
예측하기가 더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는데. 커진다는 것 자체가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네. 큰일이네. 요 7월달 더위는 예전보다 많이 좀 덥기도 했는데 어떤 많은 분들은 그래도 습하지는 않아 예전보다 좀 건조한 고온 같은데 그런 느낌도 들었다고 해요. 맞습니까? 네네. 그것도?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좀 재밌는 표현으로 더위를 찜통 더위하고 네. 가마솥 더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 그렇지. 찜통 더위. 찜통이나 가마솥이나 그냥 수증기 많은 건 비슷하긴 한데. 아니요. 가마솥이 수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뜨겁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아, 가마솥에 그냥 물 안 넣고 달구기만 하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찜통은 완전히 그냥 수증기로 찌는 거니까. 그러니까 찜통 더위는 우리나라의 어떤 더위를 북태평양 고기압 하나만이 영향을 줄 때에는 찜통 더위예요. 왜냐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 수증기가 고기압의 연변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확 몰려오면서 더위가 같이 오는 거거든요. 남태평양 고기압 근처를 수증기가 강강수월래 하다가 알겠어요. 우리나라 쪽으로 몰려오면서 그러니까 아주 습하면서 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덥고 뭐 이제 찜통 더위 습하면서. 근데 이제 가마솥 더위는 그 위에 고기압이 하나 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티벳 고기압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기압이 하여튼 이 이불을 두 개 덮는 공중으로 수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은 약간 좀 키가 작은 고기압이에요. 그런데 티벳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키가 큰 고기압이니까 이 두 고기압이 층층으로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강 기류가 훨씬 더 세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느끼기에 습한 것보다는 약간 좀 건조한 걸 너무 덥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7월 하순 7월 초순 아까 말씀하신 그 더위는 아마 가마솥 더위에 해당되는. 우리나라는 가마솥 더위, 찜통 더위가 다 찾아오는 날씨였나요? 전형적으로는 찜통 더위였죠. 아, 그죠. 습식 사우나. 찜통 더위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보면 그런 어떤 가마솥 더위, 그러니까 열돔 구조라는 뭐 이런 어떤 용어들도 많이 쓰는데 뜨겁긴 더 뜨거우나 습도는 별로 없는. 그게 결국은 이 티벳 고기압의 원인이 무엇과 연관되냐? 이 티벳 지역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있고 요 지역에서 발원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지역이 이것도 역시 기후 변화인데 그 지역의 눈이 당연히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녹고 있죠. 눈이 이제 녹으면 이게 녹으면서 또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표면 온도가 예전 같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티벳 지역에 눈이 빨리 녹고 많이 녹으면 그 지역에서 발원하는 고기압의 세력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눈이 녹으면? 네. 왜냐하면 눈이 녹으니까 그 지역이 눈은 기본적으로 태양 복사를 이렇게 반사하니까 없어지면 태양 복사를 흡수하잖아요. 그 지역에 빨리 데워지겠죠. 그러면 그 위에 바로 있는 공기도 팽창하면서 고기압 세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는 게 티벳 고기압이거든요. 그럼 추워서 공기가 이 동네에서 압축되면 이건 저기압입니까? 아니면 팽창하면 고기압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게. 팽창하면 고기압 세력이 강화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팽창하면 고기압은 하강 기류인데. 팽창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층에서 팽창하는 거니까. 상층에서 팽창하니까. 팽창하면 왜 아래로 내려가요? 온도가 낮아져서 여기서 팽창한다는 것은 그 어떤 공기 기압 세력의 바운더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가 우세하기 때문에 팽창하면서 하강 기류가 강화되는 거죠. 히말라야의 눈이 녹으면 땅이 하얀색이었다가 거무스름하게 돼. 그렇죠. 거무스름하면 태양빛을 더 잘 받아. 그렇죠. 그럼 땅이 따뜻해져. 어쨌든 뭐 눈이 녹아서 따뜻해졌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땅이 따뜻해져. 땅이 따뜻해지면 그 땅 위에 있는 공기가 데워지는 거죠. 데워져.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데워지면서 팽창해. 그 지역의 자체가 팽창한다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기압이 높아지는 거니까 공기 덩어리가 팽창한다는 것 자체가. 공기 덩어리가 팽창하면 공기의 양이 많아진 건가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죠, 당연히. 네, 부피가 커지니까 풍선에다가 불을 달구면 이렇게 퍼져지듯이. 그렇죠. 예.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기압이 센 거죠. 그러니까. 팽창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졌으니까 네. 압력이 예전보다 세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열받으면 막 촛불 들고 나와서 쉬 이러듯이. 그러니까 티베트 지역이 기본적으로 땅이 굉장히 또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의 한 5km, 4km, 5km이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있는 고기압이 팽창하면 우리나라 상층의 고기압 세력이 강화되는 그런 우리나라까지 기압이 높아지는. 그렇죠. 네. 되게 먼데. 네. 그래서 그 기압을 이제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평소의 고기압 위에 고기압이 더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영향을 주다 보니 고기압, 위에서는 티베트 고기압 영향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우면서도 약간 어떤 건조한 네. 고기압이 하나만 돌면 수증기가 그 근처에서 노는데 그렇죠. 고기압이 아래 위 쌍으로 생기면 수증기가 근처로 못 와요? 못 오는 게 아니라 하강 기류가 워낙 세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약간 좀 건조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티베트 지역에 눈이 녹으면서 우리나라 주변에 훨씬 더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나라가 습한 더위가 아니라 건조한 더위가 된 이유는 티베트 지역에 눈이 녹아서.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여러 원인 중에 그게 제일 큰 원인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1번으로 말씀해 주시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고위도 지역. 예. 고위도 지역도 굉장히 지금 지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역시 높겠지. 높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시베리아 그러면 눈 이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거기 이제 눈이 없어요. 동토가 아니라 이제 옥토가 되겠지. 풀로 뒤덮여져 있으니까 식물로. 실제로 시베리아 벌판 가면 이제 푸스름해요. 네. 좀 좋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게 되고 당연히 그 위에 다시 또 공기를 팽창시키면서 또 영향을 주면 기압 흐름을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도 또 그것 때문에 고기압 생기겠네요. 또 거기는 워낙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기의 흐름을 바뀔 수 있죠.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티베트보다 시베리아가 더 멀어요? 훨씬 멀죠. 그저 감조차 없어서.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기류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유입되는 어떤 공기 흐름 이런 것들이 빈번해졌다. 북에서 시베리아의 변화 때문에. 네. 근데 기본적으로 북쪽은 남쪽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상대적으로 차갑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기 유입이 우리나라 쪽으로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네네. 아까는 고기압, 따뜻한 공기가 와서 이번에 장마가 이랬어요인데 차가운 공기도 또 오면 그게 최근의 어떤 경향성인데 그래서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집중호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하고 남쪽에서 오는 따뜻한 공기가 새우등 터지는구나. 맞닥뜨리면서 집중적으로 굉장히 강한 비가 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전 세계가 온난화 때문에 다양한 기후 변화를 겪기는 할 텐데 특히 우리나라쯤 되는 로케이션이 하여튼 위에서 벌어지는 일과 하여튼 아래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서로 엉켜가지고 네네. 제일 변화무쌍한 동네다라는 결론도 이어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위도 38도 근처의 동네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일본, 중국, 요 동아시아 지역이 아주 춥지도 않고 아주 덥지도 않은 어정쩡한 나라들이었는데 약간 좀 해양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양의 영향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대륙의 영향도 직접적으로 받는.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이 거의 핫스팟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상 이변을 관찰해야 되는 기자들이 있다면 한국으로 오는 게 제일 기사거리 많겠네요. 그럼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한동안은 저 유럽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다들 미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유럽도 우리나라 동아시아하고 연관이 있는 게 솔직히 유럽도 대서양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핫스팟 지역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동쪽, 그러니까 일본 동쪽의 북서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대서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인과응보인가 보다.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은 예전부터 춥지도 덥지도 않은 동네 아니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온대에 많이 모여 살았겠죠. 그렇죠. 네. 유럽도 그랬었겠고. 그런데 기후가 변하면 춥지도 덥지도 않던 애매한 놈들이 더 많은 변동을 갖게 만들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유독 더 변동이 심할 거고. 네네. 그러니 그 동네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일 테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지구 전체를 변화시키는 양보다 유독 더 강하게 느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셈이죠. 차라리 아주 더운 곳이나 아주 추운 곳은 그 변화가 아주 크지는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중위도. 쉽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살고 있는 북반구 중위도. 쉽게 말하면. 또 앞으로도 그럼 온난화가 계속 되면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하여튼 이제 요만하면 됐어가 될 리는 없겠네요. 말씀하신 없죠. 이유를 들어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예측성을 높여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예측성을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대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다. 네. 비가 잘 안 올 수도 있다. 네.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다. 네. 항상 그 변동폭을 더 보고 그에 합당한 대비를 미리미리 세우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변화되는 자연에 대응할 수 있는. 얼마 전에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는 참치가 뭐 한 1,000마리가 넘게 갑자기 잡혔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네네. 거기도 예전 같으면 참치가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을 동네인데 따뜻한 물이 거기까지 오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된 거겠죠. 네. 참치가 대표적인 열대성 어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해수온 지도를 보면 이 동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2, 3도, 3, 4도 정도 더우니까 거기까지 그런 녀석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는 참치가 많이 잡히던 곳에서 갑자기 참치가 씨가 말랐다는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겠죠. 2,500마리가 어디서 왔겠어요. 잘 잡히던 곳에서 놀러 왔겠지. 네. 거기 어종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거기 어부들은 또 큰일 났다고 했겠죠.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장마가 좀 짧아졌네요. 뭐 이런 소리 정도지만 유럽은 갑자기 뭐 40도를 넘는 뭐 온도에 훨씬 더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뭘 탄소를 줄입시다 하는 운동들이 유럽에서 더 제일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자기들이 미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50번 정도 폭염 경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달부터. 평소와는 다른 더위입니다가 50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에브리데이는 에브리데이. 거의 뭐 매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유럽 특별히 그러니까 프랑스, 뭐 스페인 이 지역, 이 지역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지만 한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도 뭐 폭우 때문에 강추위도 왔었고 폭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빠르게 탄소와 연관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뭐 물리적인 그런 어떤 법안들 이런 것들이 제일 발달된 데가 저는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같은 온도 같은 중간 지역인데 왜 대륙의 서쪽 지역인 유럽에서 이 동아시아보다 훨씬 더 큰 폭의 기후를 느끼게 됐을까요? 그 지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특이한 지역인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멕시코 만류라고 있거든요. 네. 야, 진짜 옛날에 해류 이름만 외웠던 게 슬슬 굉장히 유명한 있습니다. 해류죠. 그래서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북쪽인데도 훨씬 따뜻하다는 이유가 그 멕시코 만류 때문에. 근데 그 멕시코 만류, 그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걸프 스트림, 그 멕시코 만류 자체의 어떤 변동성도 되게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또 그 지역에 해빙이 또 급격하게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얼음. 아이슬란드하고 그린란드하고 그 지역이 해빙이 급격하게 녹고 있기 때문에 해빙이 녹은 물들이 그 북대서양 지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 지역의 어떤 해수면 온도라든지 해류의 변화가 굉장히 더 크다. 요동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처는 해빙이야 없는데 네네. 원래 그 동네가 그렇게 따뜻할 때가 아닌데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 때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륙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면 그 지역은 멕시코 난류 요거하고 북극에서 올라오는 해류
바다의 바닷물 영향. 변화가 거기는 훨씬 더 크겠군요. 그렇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서유럽이 직격탄을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다가 변하면 더 세게 변해요, 날씨가. 세게 하늘보다?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바다에서 아까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다에서 수증기가 공급원인데 그 수증기가 바다 비로 떨어질 때에 대기가 가열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물로 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해 가지고 대기가 가열돼서 그 가열된 대기의 영양 순환 이런 것들이 바로 서유럽 지역에 영향을 더 크게 주니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집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2023년이 2024년 오기 전에 역대급으로 가장 더웠는데 바로 한 해 만에 2024년이 가장 더운 해로 기록을 깼잖아요. 요런 어떤 사례가 지난 한 60년 동안 처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연속으로 기록이 깨진 해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뭐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다. 이렇게 100%는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뭐 우리가 계속 현재처럼 뭐 계속 CO2를 계속 배출하는 이상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에어컨 회사 주식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없이 버티는 날씨가 이제 점점 사라질 테니까 북한, 러시아, 몽고 뭐 이런 나라들이 생산 활동하기가 더 조금 나아질 테니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 나라 주식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북쪽 나라 주식 사고 그러니까 바이 노스, 셀 사우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지구 온난화가 됐을 때에 혜택을 보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고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특히 이제 러시아는 노났지 사실은. 네, 네. 미국과 캐나다도 지금까지는 미국이 딱 날씨 좋은 그 땅 차지하고 캐나다는 아주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된 얼음만 캐나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캐나다가 혜택을 받는 나라 중 하나예요. 이제는 미국은 열대로 막 미쳐버릴 것 같고 캐나다는 온대 지방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앞으로 뭐 계속은. 그렇죠. 그러니까 캐나다가 살 수 있는 지역이 그 미국 접경밖에 없잖아요. 네. 점점 늘어나겠죠.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미국 이민보다는 캐나다 이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좋을 수 있다. 다양한 상상력. 만약 가셔야 된다면. 그러나 농사는 이제 짓던 곳에서 늘 짓는데 그 짓던 곳의 기후 변화가 심하니 뭐 어디든 안 되겠네요. 뭐 농사뿐만 아니라 어떤 그 농업의 어떤 그 변화 크죠. 그러니까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품종 자체가 막 변하고 있고 주 종목 그러니까 뭐 조금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못 볼 수 있는 점점 이러다가 진짜 사람이 못 살게 될까요?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위험하다. 지금은 요 정도지만 이러다가 이제 얼음 다 녹으면 해수면 올라가고 그럼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기고 그렇게 돼. 그거 어떻게 사람 살겠어? 특히 대도시는 바닷가에 있잖아.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만화나 뭐 그런 데서 나올 만한 스토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기 중에 CO2 농도를 계속 배출하는 그냥 비즈니스 as usual 이런 그냥 계속 쭉 간다. 그러면 실제로 곧 일어날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 알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그래도 야, 왜 요즘 장마가 짧아졌는지 알아? 뭐 하면 한번 설명을 잘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과학적으로. 야, 이게 티벳 뭐 히말라야 이런 동네에서 눈이 녹아서 그래. 눈이 녹으면 이 동네가 따뜻해지겠지. 따뜻해지면 위에 공기가 팽창한다고. 근데 이 팽창하는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팽창해.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갑자기 같은 곳에서 공기가 확 오니까 여기가 고기압 되겠지. 그러니까 위에 고기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더럽게 따뜻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지 알고나 당하자는 날씨. 우리가 알던 장마는 이제 없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짧은 장마가 될 수도 있고 내년에는 또 긴 시간 폭우가 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어떤 날씨가 될지 모르니까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대응하자. 원래 주식시장이 그러라는 거거든요. 함부로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대응 잘해라. 살아남는 게 목표다. 그런가요? 전공은 하셨으니까 연구는 하시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걱정스러우시죠? 걱정스럽죠. 걱정스럽죠. 네. 어떻게 또 더 변하려고? 네. 뭔가 뭐 탄소 중립 사회라는 그런 어젠다로 뭔가 계속 액션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 중의 CO2 농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지금 현재 보는 상황들이 더 심화될 거다. 그렇게밖에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덜 내뿜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운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뛰는 거. 한번 뛰어봤더니 평소보다 산소를 많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가 많이 내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 가능하면 많이 움직이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을 항상 이렇게 가라앉고 그렇게 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탄소 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날씨가 많이 변한다네요. 그리고 덕분에 왜 그러는지 아주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해양융합공학과의 예상욱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